자,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화산 지형까지 끝냈고요. 자, 카르스트 지형으로 들어갈게요. 자,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금까지는 화산 지형만 내기에는 이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카르스트 지형하고 같이 묶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수능에서는 화산 지형만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특이한 거고 보통은 카르스트 지형하고 같이 묶어서 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카르스트 지형은 선생님 나한테 수업을 들은 사람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일단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볼리네라고 하는 게 나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볼리네가 뭔지 알죠? 네. 내 눈에 있는 내 얼굴에 있는 거고 눈에 눈 자체가 보이는 거지. 자, 아무튼 자 이것도 포인트만 잘 잡으면 이제 정리는 지금 금방 되거든요. 자, 포인트. 자, 이 카르스트라고 하는 건 외국 어떤 지명 이름인데 그 지역에서 유난히 잘 발달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석회암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자, 우리가 앞에 석회암 공부했었죠. 자, 석회암 하면 기억나는 것들 뽑아보면 용식 일단 관련된 지질시대 해적 고생대 그 다음에 해성층 육성층 해성 조개 껍데기니까 해성층 유일한 해성층 맞잖아. 그 다음에 얘가 분포하는 곳이 옥천 지향사 평남 지향사인데 그런 이름보다는 지도에서 위치차 도경이야 도경이 도경이 아니야? 아니야 됐어. 자, 옥천 지향사 평남 지향사인데 얘네들 이름보다도 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도에서 석회암이 분포하는 곳 지도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충청북도 단양, 그 다음에 강원도 남부 지역의 정선, 영월, 태백 그런 곳이 석회암이 분포하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석회암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용식이라는 화학적 평화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용식은 녹아서 용액할 때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녹아서 침식되는 거, 죽 먹는 걸 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석회암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고 그 빗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지하수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진다. 암석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에 녹아버리니까 그렇게 형성된 독특한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화학식 같은 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무런 물에나 녹는 건 아니고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탄산 있죠. 사이다. 이게 시원한 맛이 나는 이유가 탄산가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얘가 탄산가스가 녹아 들어가면 산성이 되거든요. 그거에 특히 잘 녹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일정 부분 섞여 있잖아. 자, 뜬금없는 질문. 이산화탄소 비율이 대략 몇 %? 70%. 그거 질소. 미안해. 전형적인 국가생들이야. 18? 0.3% 정도. 0.3. 가까이 되지 마. 넘어갑시다. 그런 걸 물어봤어. 아무튼 뭐 뻔한 거긴 한데 자, 이런 카르스트 지형이 잘 만들어지려면 옛날 기출 문제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만든 기출 문제는 없거든요. 평가 문제는 안 해가지고. 근데 옛날 교육형 문제에 있었던 거라서 그냥 짧게만 정리할게요. 자, 탄산 칼슘의 비중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잘 녹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전리가 암석에 나 있는 틈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 때 암석에 틈이 많으면 당연히 잘 스며들면서 잘 녹을 거 아니야? 뭐 뻔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일정 이상 녹이면 더 이상 안 녹잖아. 설탕도 일정 부분 녹으면 더 이상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이쪽에서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석회암이 있다. 그럼 계속 흘러가면서 잘 녹이겠죠.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하안단구 있죠. 하안단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단면도를 그리면 여기서 물이 흐르는 거고 비가 내리면 결국 그 빗물은 하천까지 흘러갈 거 아니야. 땅 위로든 땅 밑으로든.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 석회암이 있으면 카르스트 지형이 잘 나타나겠죠. 그냥 물이 스며드는 지점. 그냥 상식 수준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왜 들고 소파에 모르겠네. 아니 내가 분명히 아까 이거 집에서 인쇄해가지고 내가 필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방금 전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것만 들고 왔어요. 자, 아무튼 나이는 원래 그래. 자, 그 다음에 그림 보시고요. 자, 카르트지형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건데 이 그림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 밑에서 설명하는 지형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겼구나 정도만 말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석회암이 발달해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이 돌리네예요. 자,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움푹하게 패이게 되면 계속 거기로 빗물이 모이고 더 많은 물이 거기로 스며들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석회암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깔때기 모양으로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돌리네, 일부 돌리네에는 가운데 부분에 밑으로 물이 빠지는 싱크홀이 존재하기도 해요. 없을 수도 있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싱크라는 말이 뭔가 가라앉는 뜻이잖아요. 이런! 죄송합니다. 내 핸드폰은 절대 울리지 않기 때문에 울리는 거 보면 짜증나. 짜증난다기보다는 뭐 내 핸드폰이하고 가끔 얘가 고장 안 났는데 켜보는 정도니까. 자, 그 다음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지금 볼리네가 있고 이런 데에 지금 볼리네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암석이 균일한 건 아니라서 여기 보면 이렇게 틈이 많이 나 있거든요. 전리가 발달해 있는 곳에서 이 평이 잘 높더라. 그거 차이점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볼리네하고 관련해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게 비교적 평탄한 곳인데 어떤 농사를 짓느냐. 자, 전리가 많은 곳에서 물이 스며들면서 카르트지형이 발달하니까 지표수가 풍부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논농사, 반농사? 반농사.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카르트지형이 나타나는 단양 있죠. 자, 단양에서 대표적인 농작물 알아요? 딸기. 그러니까 4반에서 물어봤었는데 감자. 아니, 감자. 자, 단양이 마늘로 유명해요. 단비. 그게 작년 수능에서 지역 찾기로 나왔었거든.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단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마늘 농사 같은 걸 많이 짓더라. 자, 그 다음에 얘가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웅덩이인데 물이 차 있으면 연못이지만 물이 없으니까 연못 모양으로 생긴 밭이더라. 단양 사람들은 이걸 못밭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볼리네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밭이라고 부르더라. 연못처럼 생긴 밭,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저하 등고선. 저하 등고선. 근데 방학하다 보면 유고가 먹어가지고 죽었어. 사망했어. 자,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하는 건 높이를 나타내는 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세상을 보면 평평하거나 아니면 계곡처럼 움푹 꺼져 있거나 아니면 높은 산이 있거나. 그런데 이런 카르트지형에 가면 돌리네가 많이 있잖아요. 자, 돌리네를 단면도로 그리면 평평한 곳에 이런 식으로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 높이가 예를 들면 8m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깊이가. 자, 8m면 건물 3층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큰 웅덩이인데 이걸 지형도로 나타낼 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지형도를 꼼꼼하게 다시 배우진 않았지만 지형도에 가면 등고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자세한 지형도가 등고선 하나의 간격이 10m면 그 다음 등고선은 20m예요. 10m 간격마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 엄청나게 커다란 둥지다. 뭐 미친지 둥지처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여기가 800m, 그 안쪽은 700m, 그 안쪽은 뭐 600m 이런 식으로 등고선으로 둥지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웅덩이는 등고선으로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건물 3층 높이나 되는 커다란 웅덩이인데 이해됐죠? 그래서 얘도 마치 해안절벽처럼 해안절벽도 절벽인데 등고선으로 못 나타내니까 독특한 기호를 썼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타낼 때 등고선은 등고선인데 여기에 비해서 가운데 부분이 더 높은 게 아니라 더 낮다. 그걸 나타내는 등고선이 있어요. 그걸 아래 저자, 아래 하자를 써서 저하 등고선이라고 부르고요. 지형도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근데 만약에 웅덩이가 더 깊어가지고 막 20m, 30m 된다.
근데 뭐 침식분지에 비하면 훨씬 작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예를 들면 등고선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10m가 넘어가도 굳이 등고선으로 안 나타내고 저하 등고선을 이용하기도 하더라.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저하 등고선이 우리나라에서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곳이 당연히 드물겠죠. 네. 그럼 웅덩이 본 적 별로 없잖아. 우리 주변에서. 자, 이런 저하 등고선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방금 설명한 카르스 지형에서 돌리네. 또 하나가 화산 분화구. 그럼 저하 등고선이 나온다. 그럼 카르스 지형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화산 분화구, 기생화산의 분화구를 나타낸 건데 이제 그거 구별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자, 우리가 화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뾰족한 볼록 나온 산 꼭대기에 움푹 꺼진 웅덩이가 있는 거죠. 얘를 지형도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죠? 경사급한 이게 우리가 화산은 여드름처럼 볼록 파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체로 동시모으로 이렇게 등고선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저하 등고선이 있겠죠. 그럼 저하 등고선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화산 분화구가 대체로 하나만 있는 거지. 네. 바로 옆에 막 저하 등고선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주도는 그 주변이 경사가 완만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해돼요? 얘는 내인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화구에 있는 화구를 표현하는 저하 등고선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볼리네는 여기 보다시피 되게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서 설명할 여기 모발라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 있는 볼리네가 점점 커져가지고 웅덩이가 서로 합쳐지기도 해요. 그럼 얘는 바로 옆에 있는 거랑 합쳐졌다. 그럼 얘가 대체로 동심원이 아니라 모양이 얼마든지 불규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불규칙한 모양으로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이 대체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산지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니다. 그러면 얘가 카르스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뒤에서 지형도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발라는 돌리네가 서로 합쳐져가지고 커다랗게 변한 웅덩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한자말인데 와지까지만 이렇게 설명할게요. 와지는 웅덩이를 뜻하는 한자말이에요. 웅푹 꺼진 땅. 규모가 크면 분지라 그러고 그보다는 작은 거, 웅덩이를 와지라 그러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석회동굴 밑에 보면 용암동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용암동굴 앞에 설명했고 석회동굴만 또 짧게 설명을 할게요. 자, 땅으로 스며든 물이 지하를 흘러가는데 지하수죠. 네. 당연히 얘도 석회암을 녹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흘러가는 곳에 이렇게 석회암이 녹은 거야. 근데 얘가 동굴이 되려면 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동굴이 아닌 거죠. 네. 얘가 계속 녹이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지하수가 얕아지면 지하수면이라 그러거든요. 해수면은 바닷물에서 제일 높은데 지하수면은 지하수 중에서도 제일 높은 부분 있잖아. 지하수면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석회 동굴이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그런데 물이 차 있을 때는 계속 녹이겠지만 얘가 공기가 들어차게 되면 반대로 석회암이 녹아있는 물에서 다시 석회석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 종유석이라든지 석순이라든지 석주 같은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석회동굴은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 용암동굴하고 비교해보면 내부가 복잡하냐 단순하냐. 근데 만들어진 시기가 짧냐 아니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느냐. 그쵸? 물하고 관련이 있느냐 물하고 관련이 없느냐. 내인적 작용이냐 외인적 작용이냐. 관련된 지질시대는 용암동굴은 신생대, 석회동굴은 평생. 평생인 거야. 그러니까 석회암이 언제야? 고생. 고생대. 그러니까 고생대, 신생대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유명한 석회동굴이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 단양을 비롯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제시했던 곳 있죠? 네. 거기에 석회동굴이 있더라. 자, 그래서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을 제시할 때는 과연 얘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위치가 제일 중요해. 문제 한번 보여줬었잖아요.
이 문제. 이거 보고 석회동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 이게 유해가 제주도니까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잖아요. 그게 포인트였었다고. 자, 석회동굴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테라로사까지 하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라로사는 외국어로 빨간색, 그러니까 장밋빛 흙을 말하는 거예요. 테라가 장밋빛을 말하는 거고 빨간색. 그다음 로사가 흙을 소리. 테라가 땅이고 로사가 장미예요. 빨간색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형성 과정까지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그냥 석회암이 풍화를 받으면 빨간색 토양이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네, 형성 과정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석회석이라고 하는 암석이 있으면, 자, 석회석이 기본적으로 무슨 색일까? 흰색. 밝은 색이죠. 그러니까 시멘트 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석회석으로 시멘트 만드니까. 자, 그런데 이 석회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빗물이 흐르게 되면 물에 의해서 되게 잘 녹죠.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원래는 석회석이랑 뭐 다른 불순물이랑 이렇게 섞여 있었을 텐데 100% 석회하면 아니란 말이야, 당연히.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원래 땅이 있던 부분에서 암석이 있던 부분에서 석회석 성분이 녹아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와우. 그럼 여기는 석회석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럼 석회석이 용식이라는 화학적 풍화를 받으면 석회석 성분이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물질, 불순물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금속 성분이 산소랑 결합해요. 그러니까 철이 녹슬면 무슨 색? 적색. 빨간색. 그렇잖아? 그래서 토양이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자, 그래서 이런 석회석은 뒤에 가면 이제 기후 환경에서 기후에서 토양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얘는 기후가 고온 다습하든 아니면 한랭 건조하든 기후랑 상관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네.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 특성 때문에 기후하고 상관없이 암석 때문에 붉은색 토양이 만들어진다. 지금은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게 되면은 보통 석회암이 풍화를 받아서 만들어진 빨간색 토양, 붉은색 토양 그렇게만 물어봐요. 맞냐 틀리냐. 됐죠? 아니 이렇게 이제 무섭게 노려보지? 은주야 왜 이렇게 무섭게 노려봐? 인상은 쓰지 마.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읽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빼먹은 거 체크할 동안 다시. 자, 나머지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여기 볼게요. 여기. 자, 이제 화산 지형하고 카르스 지형하고 공통점, 용암동굴하고 석회동굴하고 공통점인데요. 자, 주변에 간대 토양이라 그랬죠. 네. 이건 뒤에 기후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토양이 형성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기후가 아니라 암석이 독특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 빨간색 토양 없잖아. 근데 토양이 있는 곳에 가면 흙이 빨갛단 말이에요. 이건 암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흙 색깔이 검해요. 검잖아. 왜? 현무암이 원래 검으니까. 원래 암석 때문에 토양의 성질이 결정되는 걸 간대 토양이라 그러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황토는요? 황토는 얘가 암석 때문이 아니라 기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열대 기후 지역에 가면 우리 세계 배웠잖아. 빨간색 토양이 있다 그랬잖아. 화이트 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석회암이 있는 곳에 있는 빨간색 토양하고 열대 기후 지역에 있는 빨간색 토양하고 색깔은 같지만 형성 원인은 다른 거잖아. 네. 이해돼요? 네. 그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있는 황토는 암석 때문이 아니라 기후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됐어요? 자, 참고로 또 적응 잘하고 하자면 아이고 벌써 단숨이야. 그래, 나 빨리 하고 잠깐 쉴게.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카르스 지형은 석회석이 용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돌리네가 있는 곳 주변, 석회동굴이 있는 곳 주변은 당연히 반응사라 그랬죠. 물이 잘 스며드는 곳에 카르스 지형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제주도 용암동굴 주변 당연히 반응사죠. 제주도는 전부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동굴은 당연히 관광지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동굴 주변에 있는 소규모 하천은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 물이 땅으로 스며들면서 말라버리거나 그런 하천을 건천이라 그랬었죠.
그 제주도도 건천이고 카르스 지형이 있는 곳도 건천이에요. 규모가 작은 거, 큰 강 말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단어 하나. 가끔 노천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노천. 무슨 뜻일까? 노천 그거야 그거 맞아. 노천탕이 뭐야? 밖에 있는 거요. 밖에 있는 건데 지붕이 없는 네, 탕을 네. 노천탕이라 그러잖아요. 아, 이게 지붕 노자야. 이슬 노자예요, 이슬 노자. 이슬은 지붕이 있으면 안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노천 채굴. 불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걸 이렇게 긁어내는 걸 노천 채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노지에서 재배한대요. 무슨 뜻이야? 열린 땅. 하우스 아닌 거. 그래, 하우스 아니고 맨 땅에서 재배하는 걸 노지 재배라 그래요. 근데 이거 애들한테 물어보면 노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늙은 땅이라고 대답해. 뭐지요? 자, 늙은 땅 아니에요. 이슬이 내리는 땅, 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카르스형 내용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뒤에 있는 문제 중에 두 문제는 풀어봤고 두 문제는 지금 한번 같이 볼게요. 연락 완전 뿌이다. 이럴 시. 용기야 뭐해? 네, 네. 뭐 진짜 궁금하다. 죄송합니다. 얘랑 가도 되고요. 얘랑 가도 좋아요. 예. 자, 일단 지형도를 봤더니 큰 하천이 있지도 않은데 일단 농사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부분에 저하 등고선 표시가 있죠. 예.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잘려서 그렇지만 여기 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기생화산을 나타낸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한데 여기도 기생화산, 이런 데도 기생화산. 오케이? 여기도 완만한데 여기에 볼록 튀어나온 거 기생화산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저하 등고선은 만약에 그린다면 여기 가운데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네. 비교적 동심원으로. 동시. 그에 비해서 이쪽은 저하 등고선이 있는데 모양이 불규칙하죠. 그리고 딱 보더라도 주변 지역이 좀 경사가 완만한 게 아니잖아요. 얘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얘랑도 완전히 달라요. 네. 됐어? 그 저하 등고선 모양을 보고서 얘는 카르스 지형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나온 거예요. 이제 앞에서 정리했던 거 쭉쭉쭉 그냥 맞춰 나가면 돼요. 딱 보면 알겠지만 A 지형은 돌리네. 돌리네. 얘가 화구냐 칼데라냐 물어보는 건 같은 웅덩이잖아. 돌미네예요? 왜? 내 얼굴 보고 웃지 마. 돌리네. 눈물이 많은 남자. 눈물이 왜 많아? 그래서 얼굴이 깎인 거야. 이게 지하철에서 지하로 들어가니까 위에서 형광등만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가잖아.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면 창문에 비치잖아요. 근데 나랑 이렇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눈 밑에가 되게 새카맣게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옆 사람 얼굴도 보이잖아. 내 눈 밑만 새카매요. 이 형광등이 각도가 잘 안 나와. 수면에 수족관 아니야? 수면에 자동으로 뜨고. 자, 그 다음에 그냥 이거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저하 등고선을 보고서 카르스 지형이냐 아니면 화산 지형이냐만 구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경사가 완만한 중에 기생화산이 군데군데 있더라. 그거 보고 구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시고요. 칼데라랑 화구랑 차이가 뭐예요? 너 안 왔지? 네. 딱 설명해주세요. 이거 뭐?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네. 땅속에서 이제 암석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그마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하 공간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보인 다음에 압력이 세지면 빵 뚫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각을 한 번에 뚫는 게 아니고 그 얘가 어쨌든 분출한 다음에 분출해가지고 화산체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그냥 이 상태에서 화산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얌전히 식으면 분화구가 대체로 작아요. 그래서 보통은 2km 이내, 2km보다 작으면 그냥 화구라고 불러요. 얌전히 식은 거. 그런데 이제 얘가 규모가 좀 크거나 아니면 화산 폭발이 격렬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마그마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고 나중에 충격 같은 거에 의해서 얘가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하가 무너져 내리면 여기가 이제 무너져 내려가지고 커다란 둥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함몰돼서 만들어진 이런 걸 칼데라라고 부르고요. 얘는 보통 2km보다 넘어가는 걸 칼데라라고 해요. 그 얌전히 식어서 만들어진 거 백록당 화구예요. 백록당 별로 안 크니까. 아, 정리도 안 왔구나. 그 다음에 백산 천지는 백목당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개 같은 경우는 칼데라예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제 그 줄글 자료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주도에 있는 백목당 정도는 화구. 그 다음에 울릉도에 있는 커다란 나리 둥지라고 하거든요. 걔는 물이 없으니까 칼데라 둥지. 그러니까 백산 천지도 칼데라 호구요. 그러니까 수업 안 듣는 사람 담비 저기 저질이라기보다는 수준 낮은 제 유모. 칼데라 호구요 그랬더니 호구. 자기소개. 갈까요? 자, 됐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딱 봐도 저하 등고선이 여러 개가 있고 모양이 되게 불규칙하고 주변 지역의 경사가 제주도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기상화산 같은 그런 흔적도 없잖아요. 얘는 그래서 그 유명한 단양이에요, 단양. 자, 여기 보면 남한강이라고 써있죠.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부물부물 흘러가거든요. 네. 이 남한강은 지금 어떤 하천일까? 공유. 공유인데 주변이 지금 산이잖아. 감일 공유 하천이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뭐가 있을까? 경사. 얘가 지금 이렇게 휘어나가니까 여기 부분은 하한강구가 있는 거지. 예. 나 틀렸어.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봐봐. 얘가 또 이렇게 구기차 흐를 때 여기에도 당연히 뭐가 있냐면 하한강구가 있겠죠. 여기에 단양 읍내가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하한강구가 규모가 큰 것들은 단양 읍내처럼 여기에 가면 당연히 뭐 종합운동 같은 것도 있고 시내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은 다 산인데 이렇게 규모가 큰 감일 공유하천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지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곳에 도시가 발달하는 거지. 기회야. 주변은 다 산이지만. 자, 그래서 얘가 그 유명한 단양이라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질문. 단양이랑 담양이랑 다르죠. 담양은 전라남도 그 배나무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떡갈비로 유명한데요. 지금 담양의 그 특산품이에요. 떡갈비. 먹으러 가는 거. 그야말로 무에서 기를 창조하게. 자, 됐어? 다시 이렇게 멀리 앉았어. 진짜 너무 멀어. 주말에 가려면 가. 나 거기 가 있어. 시간 끝났다. 너 왜 벌써 제목을 썼어? 너 그거 쓰죠? 포인트. 바보예요, 바보. 여기 상처. 이제 가만히 있어. 너안 해줄 거야. 여태 맨날 할 수 없어. 친구가 사는데 왜 끼워먹어? 자, 펭귄이야. 상태 어느 정도 돼? 자, 일단 이제 기후로 넘어갈게요. 자, 기후 싫어하지 마세요. 이게 세계지리보다 한국지리는 기후가 훨씬 간단하고요. 비중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어렵게만 생각하고 싫어하면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되게 짜증나는 부분인데 의외로 우리가 수능에서 물어보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안 되면 정말 그 부분만 이렇게 외우고 정리하면 되고요. 일반 원리만 알면 기호는 다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니까 절대 겁 안 먹어도 돼요. 자, 우리가 세계지리는 기후가 중요하고 지형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였잖아. 근데 한국지리는 지형이 훨씬 중요하고 기후는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저기 한반도 되게 조그맣잖아. 제주도랑 서울이랑 기후가 많이 달라? 별로 안 달라? 다르긴 다른데 우리가 보기엔 다르지만 우리가 제주도 가면 야자할 수도 있고 신기하지만 외국인이 보기에는 그냥 한반도 조그마한 나라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일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플러스 알파 독특한 지형. 그것도 몇 군데만 물어보면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일반 원리로 설명하지만 대관령은 춥다. 왜? 높아서. 해발부가 높으니까. 그럼 대관령 해발부도 높고 그 밑에는 태백 해발부도 높고 대표적인 지역.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 오면 또 어디 해발부가 높았었죠? 우주 진안무원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곳은 해발부가 높아서 서늘하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출제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울릉도 눈 많이 오고. 며칠 전에 눈 많이 왔을 때 뉴스 나왔었죠. 130cm가 쌓였다고. 그 정도면 서울에 만약에 130m 내리잖아요. 어지간한 단독 주택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붕 위에 1m 의 눈이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기 키래. 누가?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수업 다 듣고 나면 생각보다 만만해요. 여기는 넘어가고 뒤에 가서 이제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 볼게요. 자, 우리가 세계지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지리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게 달라요. 다른데 왜 다르냐? 거기 일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반 원리 몇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그거 적용해가지고 그래프나 자료를 보고서 서로 다른 지역을 구분하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 건 기후가 다른 원인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왜 기후가 달라지는지. 자,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쭉 써놨지만 위도 있죠. 위도에 따라서 당연히 기후가 달라진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에 있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기온은 낮아지지. 날씨가 추워지는 거고. 이건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그 다음에 남쪽하고 북쪽하고 비교할 때 당연히 이게 동쪽이냐 서쪽이냐도 차이가 나잖아. 그 남쪽이냐 북쪽이냐 비교할 때는 나머지 조건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황해안을 비교하든지 같은 동해안을 비교하든지 같은 내륙 지역을 비교하든지 여기랑 이렇게 비교하기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비교하지도 않고 일단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뒤에 가면 이제 얼마만큼 낮아지느냐? 그냥 그 대략적인 수치 있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좀 더 추워지는구나. 수치 보면서 감만 좀 잡으시면 돼요. 됐죠? 위도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륙분포. 자, 기후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건 당연히 위도고요. 자, 수륙분포를 따진다는 얘기는 얘가 바닷가냐 내륙이냐 따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위도가 같을 때, 위도가 다를 때 수륙분포를 따지면 안 돼요. 요인이 복잡하잖아.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위도가 이렇게 만약에 같은 지점이라 그런다면 맨날 이거죠. 1번하고 2번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여름에는 어디가 더 덥다? 1번. 당연히 1번이 더 덥다. 물론 세계지리처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내륙 지역이 분명히 더 덥겠죠. 겨울에는 어디가 더 따뜻하다? 2번. 2번. 자,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더 서리가 오래 내릴까? 서리가 오래. 서리가 뭐지? 1번. 2번. 서리가 뭐야? 몰라요. 그 어느 거 아니야? 어느? 1번! 자, 서리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얼어붙는 거예요. 2번. 그래서 누가 더 오래 내리냐면 추울수록 오래 내리는 거지. 추워야 겨울이 길잖아. 1번. 근데 1번이 서리가 더 오래 내리죠. 원래
됐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낯선 용어들이 나오면 그것만 딴데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륙 분포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위도가 같을 경우 내륙이냐 해안이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물릉도 완전히 섬이냐. 당연히 여기 해안가보다 이 물릉도가 바다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온도 변화가 더 적을 거 아니야. 그리고 겨울에 더 덜 추울 거고 더 온난할 거고 그 정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지? 여기 집에 안 좋은 집 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해발 고도도 당연히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위도나 수륙분포 그건 완전히 일반 원리예요. 그냥 지도를 보면 어느 사람 비교할 수가 있는데 지형, 해발 고도는 얘가 일반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런 지형들이 발달해 있는 거냐. 태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는 거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점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잖아. 그래서 완전히 산간지대 말고 해발 고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곳을 물어봐요. 네. 쉽게 말하면 고위평탄면 지역을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설악산 꼭대기에 사람 못 살잖아. 그쵸? 설악산 가본 적 있어요? 네. 설악산의 높이가 1708m만 그렇거든요. 못 살아. 그래서 여기가 해발도가 높은 곳이 있었잖아. 위도가 서울하고 비슷한 곳에 뭐가 있었냐면 대관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태백시가 있었었죠. 네. 말로 태백산맥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나오면 여기 전라도 내륙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진안 구원이 있었잖아요. 이런 데는 해발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다. 이건 딱 세 개만 정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굳이 북한까지 따진다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개마고원이 있죠. 네. 그 정도 넘어올 거 없어요.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류와 수심이 나오는데 저희가 앞에서 해안지형 할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자, 황해하고 동해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수심이 더 깊다? 동해. 동해가 훨씬 더 깊다 그랬죠. 자, 그러면 황해랑 동해랑 어디가 더 계절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적을까요? 동해가 당연히 더 적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단면들을 그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데 황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되게 얕으니까 공기랑 닿는 면에 비해서 물이 적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추워지면 물도 금방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깊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물이 많으니까 온도 변화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2번, 이렇게 3번까지 하면은 자,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겨울에 더 춥다? 1번이 더 춥다? 이거랑 비교해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수심하고 해류 같은 걸 따져가지고 바다의 영향을 따져가지고 3번하고 2번하고 물어봐요. 어디가 겨울에 더 따뜻하다? 2번. 2번이 따뜻하다. 그 정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됐죠? 자, 그래서 먼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수심이 얕고 수심이 깊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난류가 이쪽으로는 거의 안 가고요. 겨울철에 동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북쪽에서는 한류가 내려오고 얘가 대략 만나는 조경수역이 있다고 그랬었죠. 네. 울릉도하고 독도 근처에서 만난다고 그랬잖아.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남쪽에서부터 난류가 올라오니까 여기 동해안 지역은 난류의 영향을 받고 수심도 깊으니까 겨울에 덜 추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얼마만큼 덜 춥냐 이걸 숫자를 보고 외운다기보다는 답을 좀 잡으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서울의 1월달 평균 기온 몇 도? 마이너스 2.4도. 아, 이거 외우라 그랬었죠? 미쳤다. 예. 아, 미친 게 아니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안 외웠지? 아니, 외워질 거예요. 아니, 외워질 거요가 아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말하는데 그때마다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다 외웠대요. 자, 그러면 자, 서울이 영하 2.4도인데 위도가 비슷한 곳에 정동진, 강릉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럼 강릉은 2월달에 과연 몇 도나 될까? 더 따뜻해요. 더 따뜻한데 얼마만큼? 0.4도의 이런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꽤 큰 차이인 거야. 12월달하고 1월달 차이가 정도 나는 거야. 서울로 치면. 확실히 12월달이면 1월달이 더 춥잖아. 겨울방학 하기 전하고 겨울방학 한창 중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더 나가서 옆에 울릉도는 전남 쪽.
이것보다 좀 더 따뜻하겠죠. 자, 그러니까 아니 강릉이랑 울릉도랑 위도가 비슷하잖아. 네. 근데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으니까 더 기온이 높을 거 아니야. 얘가 1.4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치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치를 한 번만 나중에 한번 보면 이게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제주도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도시. 마라도. 그게 도시가 서귀포시. 서귀포. 자, 서귀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서귀포의 1월달 평균 기온은 몇 도냐면 무려 6.8도예요. 서울의 3월달보다 따뜻해요. 68에 48. 마라도는 서귀포 바로 밑인데 마라도는 이게 도시가 아니잖아. 거기는 기상 관측소가 없어요. 같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측정하지 않아요. 이어도는요? 이어도는 물속에 있는 암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해양 내리막 방학 기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측정 안 해요? 하지. 그냥 당연히 하는데 뭔가 출빈인데.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내는 건 기본적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내요. 네. 거기에 가면 당연히 이어도 같은 건 관측은 할 텐데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쉽게 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지형이라는 건 해발부처럼 이렇게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산맥이 있어서 단면들을 그려요. 또는 높은 산이 있어요. 네. 한라산처럼. 네. 여기서 그냥 산맥이라고 그럴게요. 이런 지형이 있으면 우리가 세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1번 지역하고 2번 지역하고는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네. 자, 1번은 어때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비나 눈이 내리는 거고 2번 지역은 안 와요. 고온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형이 있고 지형과 함께 반드시 뭘 따져야 되냐면 풍향을 따져서 한쪽은 비가 좀 내리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거나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자, 그래서 이런 지형을 봤더니 뭐 별거 없어요. 태백산맥 있고 소백산맥 있고 여기에 제주도에 한라산 있고.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네. 됐죠? 네. 응. 근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네. 네. 자, 얘는 이런 거야. 저기가 겨울철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죠? 북서쪽. 주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죠. 네. 그럼 이쪽은 비가 많이 와요. 근데 문제는 겨울에 눈. 워낙 건조해가지고 바람 자체가 건조하잖아요. 눈은 안 내리, 그러니까 눈은 거의 안 내리고요. 근데 어쩌다 만에 여기 눈이 내려. 그럼 얘가 이렇게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이쪽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태백산맥 동쪽이 더 기온이 높은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봐봐.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름철에 바람이 주로 어느 쪽에서 분다? 남동쪽. 주로 남쪽에서 불겠죠. 남동통이 주로 부는데 이럴 경우 여름철에 얘가 습하잖아. 맞아. 비가 자주 내려요. 1번 서귀포하고 2번 제주하고 여름철에 어디 가서 비가 많이 내릴까? 와. 1번이 더 비가 많이 내리겠죠. 자, 실제로 같은 제주도지만 기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서귀포가 제주보다 연 강수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형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쭉 한번 설명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짚어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쉴게요. 네. 굿 아이디어. 자, 우리 30분만 더 빡세게 하고, 시작했으니까 30분 더 해야지. 자, 일단 할게요. 와. 자,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 특색은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를 우리가 보통 뭐 온대 기후다, 냉대 기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기후라 그럴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기온하고 강수량을 가지고 어떤 기후라고 말을 하고요. 덧붙여서 바람도 사람이 체감할 때 좀 커요. 바람이 많이 부느냐 적게 부느냐. 그 기온, 강수, 바람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후 특성을 잡을 거예요. 자, 그 중에 먼저 기온을 보면은 앞에서 다 했던 얘기.
자, 기온이 지역에 따라 다르는 원인. 왜 달라지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위도에 따라 당연히 기온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달라지느냐? 연평균 기온을 봤더니 서귀포는 16.6도. 그 다음에 백두산 근처, 천지 근처에 산랑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얘는 연평균 기온이 0.2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쪽 끝하고 북쪽 끝하고는 당연히 기온 차이가 나더라. 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수륙 분포도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륙 분포는 이제 두 가지예요.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위도가 같을 때도 내륙이냐 해안에 따라서 기온이 좀 달라지죠. 했던 거.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면 남쪽에는 태평양이 있고 북쪽에는 대륙이 있잖아. 그러니까 위도도 물론 영향을 미쳐요. 아무 다른 쪽은 다 똑같을 때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북쪽이 대륙이니까 위도 더하기 바다와 대륙의 영향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연교차가 더 커지더라. 차라리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수치 같은 건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강릉하고 그 위도가 비슷한 곳에 홍천이 있다고 했었죠. 그 연교차를 봤더니 내륙 지역이 확실히 연교차가 더 크더라. 됐어요? 이거 수치도 이제 구치로 외우지는 마시고요. 감 잡는 방법은 두 가지 숫자만 외우면 된다고 했잖아. 자, 서울의 1월달 평균 기온 영하 2.4도. 서울의 최단월 평균 기온이 8월이거든요. 네. 또 25.7도죠. 25.7도면 서울의 연교차가 몇 도냐면 28.1도예요. 강릉은 이것보다 작을 것이고 홍천이나 춘천은 이것보다 크겠죠. 위도가 비슷할 경우 서울 있으면 내륙은 서울보다 연교차가 클 것이고 동해안은 서울보다 연교차가 작겠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감을 잡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숫자 두 개는 그냥 외우세요. 외웁시다. 인상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형과 바다 아까 있었죠. 그 태백산맥과 황해와 동해 차이 때문에 동해안과 황해안의 기온 차이가 난다. 동해안 쪽이 온도 변화가 더 적다.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발구도 아까 이야기했었죠. 대관령, 태백, 그 다음에 진안, 구원은 해발구도가 높아서 서늘하다. 그 정도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먼저 봅시다. 자, 그럼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쪽의 기온이 물론 높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고위도 지역 여기가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여름철에는 낮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여기도 온도가 꽤 높아요. 우리가 시베리아 한복판도 8월 달에는 2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랑 사실 온도 차이가 많이 안 나서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아요. 겨울철에 비해서. 일단 그거 베이스로 깔고 각 지역별로 이제 온도를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 보면은 먼저 서울의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몇 도냐면 25.7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다른 지역은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지도에서 위치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자, 그래서 맨날 비교하는 게 위도가 같을 경우, 비슷할 경우 홍천 아니면 춘천 물어보는데 홍천보다 춘천이 유명하니까. 자, 춘천은 닭갈비. 나무에게 그런 것들인데 기억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굳이 지금 수치를 제시 안 하고 홍천을 적어놨네. 근데 우리 홍천을 봤더니 온도가 조금 더 낮죠, 서울보다. 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서울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공열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배기가스 같은 거 에어컨 냉방하려면 열 많이 나오잖아,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서울 이상한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서울하고 예를 들면 서울 빼자 미안. 서울이 있긴 하지만 인천하고 강릉하고 또는 서울하고 강릉하고 비교해봤더니 동해안이 확실히 온도가 조금 낮죠. 그 이유는 동해가 수심이 더 깊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 여름철에 피서는 서해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해안으로 가잖아요. 그나마 덜 더우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당연히 기온이 높아질 텐데 큰 차이는 안 나요. 서울도 이미 충분히 덥거든. 우리가 8월달 서울 보면 여름방학 때 서울 보면 이 열대 기후잖아 사실. 밤에 열대야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서귀포를 봤더니 8월달 평균 기온이 27.1도예요. 물론 서울보다는 덥지만 1.4도 차이잖아. 그러니까 더운 건 마찬가지더라.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가지고 가장 내륙 가운데 있어가지고 연교차가 큰 데가 중강진이거든요. 처음에 위치 설명할 때 위치 잡아줬었죠. 네. 중강진. 자, 중강진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중강진에 얘는 8월달보다 7월달이 조금 더 덥더라고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22.3도. 서울보다 조금 낮잖아. 이 정도면 막 더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원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네. 후덥지근한 정도. 네. 그 결론은 뭐냐면 남쪽이랑 북쪽이랑 온도 차이가 크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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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위치를 물어본다 그랬잖아. 8월달 평균기온 또는 최단월 평균기온을 보고 위치를 찾으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 가지고 구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중요한 건 1월달 평균기온이에요. 자, 추울 때는 아까 서울 영하 2.4도, 서귀포 6.8도. 거의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딱 보면 차이가 확 나니까 지역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자, 넘어가기 전에 다시 위치 한번 확인할게요. 서울이랑 이렇게 위도가 같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 대관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온도가 등원선이 대관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대관령 가운데가 제일 춥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서늘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고령기 농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지도가 좀 자세했으면 표시가 됐을 텐데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가 진안구원이에요. 자, 군산하고 포항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거기 중간 정도가 소백산맥이 지나가면서 거기가 진안구원 일대거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데가 어디라고 보통 말을 하죠? 대구라 그러죠. 그러니까 평균 기온을 따지면 대구가 아니지만 우리가 덥다고 느낀 건 밤이 아니라 낮이잖아. 낮 기온만 느끼면 땅 한가운데 있는 여기 대구가 온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가장 더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장 더운 동네를 극서지라고 불러요. 극서지. 자, 좀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극은 가장이라는 뜻이고 서가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피서가 뭐야? 선을 아니 더위. 더위를 피하는 게 피사잖아. 더위 서자예요. 더위 서자야.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극서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보통 대구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8월달 기온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 기온 한 번만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서울에 25.7도 외우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온들은 색깔 표시했잖아. 그 동해안은 서울보다 황해안보다 조금 더 기온이 낮다 여름철에. 그 다음에 제주도라 하더라도 기온이 별로 안 높다 서울보다. 그놈이 그놈이다. 북한 끝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별로 기온이 안 떨어지더라. 여기 상지연은 해발류가 높아서 그래요. 백두산 근처가 되잖아. 근데 이 상지연은 무시하시고 중간지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해발류가 높은 지역들은 서늘하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손이 따뜻한 거하고 마음이 따뜻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자. 그 다음에 자, 겨울 기온으로 들어갈게요. 자, 겨울에는 우리가 시베리아 쪽은 밤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저기 어디가? 그래서 엄청나게 추워지고요. 1월달에 영하 막 40도까지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평양은 평균 수심이 4,000m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이 좀 다르죠. 여기는 그래도 겨울철이 되더라도 그렇게 기온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비해서 여기랑 온도 차이가 훨씬 커지니까 멀어지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바뀌겠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1월 달에는 8월 달보다 평균 기온 차이가 훨씬 더 커지더라.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모든 그래프를 볼 때는, 기온 그래프를 볼 때는 1월 달 평균 기온을 보시면 되고요. 자, 1월 달 평균 기온하고 8월 달 평균 기온하고 그 차이가 뭐지? 연교차. 1월 달 평균 기온 또는 연교차를 봐야 특정 지역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됐죠? 예. 그래서 1월 달 평균 기온, 얘도 수치를 한번 볼게요. 자,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의 1월 달 평균 기온이 몇 도냐면 영하 2.4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이게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 내륙 지역인 홍천이나 뭐 춘천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영하 5.5도. 거의 3도쯤 낮죠. 이게 체감이 꽤 크게 나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겨울인가 보다. 이 정도면 집 밖에 나가기 싫다. 그 다음에 대관령 없나?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잡았던 약속도 취소해요.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에 비해서 강릉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실히 기온이 높죠. 이 정도면 겨울에 돌아다닐만 해요. 바람만 세게 안 불면. 그 다음에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1.4도잖아요. 확실히 더 따뜻하죠. 됐어? 네. 자, 그럼 남쪽으로 가면 당연히 더 기온이 높아지겠죠. 서귀포 무려 6.8도.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물이 어느 온도인 영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도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자라는 식물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대략 영도인 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황해는 영하, 동해안은 영상이죠. 그리고 대략 남해안 정도가 겨울철에 영상이다. 영도선도 이렇게 대충 그릴 줄 아시면 돼요. 남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더라. 이게 영도선. 영도보다 높냐 낮냐. 선 하나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기후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1월달 평균 기온을 보면 그 지역의 위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1월달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다. 서울 근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대략 0도다. 그러면 남해안 아니면 울릉도 근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울릉도는 눈이 워낙 많이 내리니까 이제 그거 보면 쉽게 구별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1월달 평균 기온이 5도를 넘어간다. 그럼 무조건 제주도가 되는 거죠. 됐어요? 또 막 영하 10도 넘어간다. 그러면 북한 지역이 되겠지.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 중간진을 보면 1월달 평균 기온이 영하 16.1도죠.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 그나마 따뜻해져가지고 영하 10도. 그게 중간진 1월달 기온인 거죠. 많이 추운 동네. 많이 추운 동네. 선생님, 그러면 삼지연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의 제일 추운 데예요. 여기는 해발고가 높은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노외로 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데는 중간지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보통 중간지이라고 말을 해요. 해발고가 그렇게 높지 않고 사람이 그나마 좀 사는데. 됐죠? 그 나머지 건 그냥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더 밑으로 넘어와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에서는 지형 때문에, 해발고도 때문에 등 온선이 좀 독특하게 나타난다. 뭐 당연한 거 여기 보세요. 태백산맥이 동해안에 치우쳐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태백산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지형이 만약에 평평하면 등 온선은 0도, 영하 1도, 영하 2도 이렇게 가로로 그려지겠죠. 근데 태백산맥은 얘가 해발고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얘는 위도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해안가는 따뜻하고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해발고가 급격하게 높아지니까 0도, 영하 1도, 영하 2도, 영하 3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그려지겠죠. 이해돼? 그래서 표현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대체로 위도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지만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은 해발고도가 워낙 강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급격하게 변하니까 해안선하고 평행하게 등원선이 그려진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이걸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정도만 하면 우리가 1월달 평균 기온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힘내서 기온까지만 끝냅시다. 자, 기온까지만 끝내자고.
아, 죽을 것 같은 표정 짓지 마. 쟤 죽었네. 5시까지 해도 되는데 않았어요? 안 돼. 걱정 마십시오. 아, 내가 힘들어.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온 잡았고요. 이 중에 이제 1월달 평균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무상일수라고 하는 개념 잡을게요. 무상일수. 자, 이게 앞에 무자, 없을 무자가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자꾸 오해하더라고, 착각하더라고. 그냥 말을 그대로 풀면 되는데. 자, 다시. 상은 무슨 뜻이냐면요. 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슬은 기온이 그나마 높을 때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게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거고요. 설이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아니라 곧바로 얼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얗게 흘러내리잖아. 그래서 이 설이는 언제 내리는 거냐면 기온이 낮을 때 겨울철에 내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서리가 내리면 얘가 식물 잎사귀에 서리가 내리면 얘가 말라 죽어요. 서리가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풀로 된 작물들은. 그래서 서리가 내리지 않을 때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서리가 굉장히 농사랑 관련이 있는데 서리가 내릴 때 말고 서리가 내리지 않을 때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서리일수라고 하지 않고 무상일수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상일수는 글자 그대로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의 수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작물의 생육기간이랑 관련이 있어요. 서리가 내리지 않을 때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작물마다 일정 기간 자랄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야만 재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감자를 많이 재배하죠. 네. 근데 고구마는? 재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강원도산 고구마. 들어본 적 별로 없죠? 네. 고구마는 서리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간, 따뜻한 날이 길어야 돼요. 근데 감자는 그게 짧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를 재배하는 거고요. 반대로 제주도에 가면 고구마를 많이 재배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작물의 생육 기간을 결정한다. 뭐 어려운 개념 아닌데 이게 한자리에서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리는 추울 때 내리다가 봄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면 마지막 서리가 내려요. 그리고 다시 여름 지나서 가을이 되면 초겨울이 되면 첫 번째 서리가 내리죠. 무상일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무상일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1월달 기온이랑 관련이 있다. 1월달이 추우면 무상일수는 길다 짧다. 그러니까 많다 적다. 1월달이 추우면 서리가 많이 내리는 거니까. 겨울이 추우면 서리가 많이 내리는 거니까 오래 내리는 거니까 무상일수가 짧아지는 거고. 자, 대관령하고 서울하고 어디가 무상일수가 더 짧다? 서울하고 대관령하고 무상일수가 더 짧은 곳은? 서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정리해보면 돼요. 자, 무상일수는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날수. 서울 아니야? 대관령이 더 추우니까 서리가 더 오래 내려서 반대로 무상일수는 짧아지는 거죠. 아까 이게 뭐 앞에 무자 때문에 헷갈린다고. 이건 천천히 집에 가서 한번 정리해보세요. 됐죠? 무상일수. 그 당연한 얘기 맨날 물어보는 거. 자, 우리가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가운데 홍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강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관령이 있어. 자, 무상일수가 긴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무상일수가 많은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어디가 제일 많아? 강서. 무상일수가 어디가 제일 많아? 강릉서. 겨울이 따뜻한 강릉이 무상일수가 제일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이 많은 거고, 얘가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대관령은
해발루가 워낙 높으니까 무상무시가 짧더라. 됐어요? 그래서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얘기처럼 8월달, 9월달, 7월달에는 배추를 재배할 수가 있어요. 서늘하니까. 근데 그 뒤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고 봤더니 기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서리가 너무 빨리 내려버리니까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령 농사를 한 번밖에 못 짓는단 말이야. 됐죠? 자, 참고로 얘는 문제를 곧바로 풀어볼 필요는 없고요. 강수량이랑 묶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답을 찾는 포인트는 대부분 강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설명 듣고 집에 가서 문제 곧바로 풀어볼 필요는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연교차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 연교차는 다 했어요. 자, 우리가 그래프나 그런 데서 가장 더울 때, 가장 따뜻할 때 최나절 평균 기온. 자, 전 세계는 보통 7월이지만 우리나라는 8월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7월 초에 장마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장마니까 햇빛이 좀 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월이 제일 더워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추울 때가 최하월 평균 기온인데 얘는 1월달이죠. 자, 그래프에서 이 두 가지 다 제시하려고 봤더니 귀찮더란 말이지. 이해돼요? 네. 물론 이거 두 개를 다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 대신에 이거의 차이를 그냥 하나 딱 제시하고 말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계 지리 시간에 배웠던 연교차죠. 더울 때랑 추울 때 평균 달의 차이. 근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최나절 평균 기온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안 난다. 다 덥다,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1월 달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 연교차는 1월 달 평균 기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하나 더. 자, 여러분들 이 중간 어디쯤에 뭐가 있을 거냐면 연평균 기온이 있을 거예요. 네. 그쵸? 자, 연평균 기온은 얘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얘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아래 거. 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안 나니까 겨울에 따뜻해야 연평균 기온이 높은 거죠. 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인천하고 강릉하고 어디가 연평균 기온이 높을까? 강릉. 강릉이 높단 말이에요.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지. 겨울이 훨씬 따뜻하니까. 예. 그러니까 1월뿐만 아니라 뭐 12월, 2월, 2월, 10월도 더 따뜻하겠지. 강릉이. 겨울이 따뜻할수록 연평균 기온이 높다. 그러니까 1월달 평균 기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 대신에 연교차만 제시하기로 하더라. 일체 이탈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수치를 이제 외울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자, 난이도가 옛날에 굉장히 높게 나올 때는 연교차 가지고도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숫자를 딱 하나만 외워두면 그런 문제도 수능 때 만약 그런 문제가 나오면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막 그러면 시간 뺏기지 않고도 그냥 곧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딱 두 개만 기억하자고. 자, 서울이 영하 2.4도하고 25.7도였었죠. 네. 서울의 연교차 28.1도. 이거 가지고 대략 짐작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동해안을 봤더니 강릉은 이것보다 연교차가 작겠죠. 네. 작겠죠? 네. 근데 얼마만큼 작은지는 아직 숫자 같은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힘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연교차가 제일 작은데 서귀포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서귀포를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내가 숫자를 한번 보여주고 그냥 감만 잡으라고요. 네. 자, 서귀포가 아까 1월달 평균 기온이 6.8도였던 거 기억나요? 네. 혹시 8월달 평균 기온 기억나? 기억 안 나요. 당연히 안 하면 안 돼. 27.1도였었어요. 네. 서귀포의 8월달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별 차이 안 난다 그랬잖아. 그럼 서귀포의 연교차가 몇 도냐면 계산해보면 20.3도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의 연교차를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략 28도, 29도, 30도쯤 되면은 중부지방 어디쯤? 단 동해안 지역은 이것보다 연교차가 작은데 20도만큼 되진 않겠죠. 네. 막 24도, 5도 정도? 제주도가 20도로 제일 작으니까 이것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네. 이해돼?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서울의
1월달, 8월달 알고 있으면 당연히 연교차 나오는 거고요. 30도 가까이. 그 다음에 제주도는 20도 정도다. 8월달 평균도 비슷한데 1월달에 엄청 따뜻하니까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은 서귀포의 1월달 평균 기온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6.8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하니까. 그럼 이 위로 가면 갈수록 연교차가 더 커지겠죠. 우리 중간기를 봤더니 연교차가 몇 도냐면 무려 38.4도예요. 그 시험에 물어봤어. 연교차가 막 35도야. 그럼 북한 첫 꼭대기쯤 되겠지. 네. 그렇게 보고 구별하시면 된다고요. 됐어? 또 보면 알겠지만 서울 28.1도, 위도가 비슷한데 홍천 29.7도죠. 네. 그 다음에 또 위도가 비슷한데 강릉은 24.2도잖아. 그리고 울릉도는 22.2도예요. 1월달 평균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제 서귀포는 20.3도고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서울을 기준으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연교차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된다고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시험에 맨날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그었을 때 1번, 2번, 3번 어디가 연교차가 제일 크다? 2번, 두 번째로 큰 곳이 1번, 3번이 연교차가 제일 작죠. 위도가 같을 때 이거 많이 물어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여기만 물어보니까 이게 재미없는 거지. A, B, C 연교차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B, A, C가 되겠죠. 연교차만 물어보면 재미없으니까 무상일수 물어보기도 해요. 무상일수 어디가 제일 길다? C가 제일 길고 A가 중간이고 B가 무상일수가 제일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어? 기온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어 딱 두 개만 또 설명하고 마칠게요. 딱 필기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연교차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냥 말로만 물어보기도 해요. 이거랑 비례하는 비슷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자, 뭐가 있냐면 우리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던 대륙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배웠던가? 안 배웠네? 자, 너무 어려운 말 아니야. 우리가 자, 온도가 뭐죠? 온도. 따뜻한 정도. 습도는? 습한 정도. 대륙도는? 그래, 대륙 같은 정도. 대륙의 성격이 나타나는 정도. 그냥 그런 뜻인 거야. 딱 한가운데가 대륙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게 배운 거죠. 벽해도. 벽해도는 바다에서 떨어진 정도. 그래서 벽해도가 크고 대륙도가 크면 연교차가 커진다. 벽해도가 크고 대륙도가 크면 1월달이 더 춥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은 없겠지.